안녕하세요. 최항수의 팩트체크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 그동안 고심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예상들이 좀 있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이것을 한꺼번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요 골자는요, 정부가 2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플러스 알파 수도권 지역에 특히 이제 인서울 지역에 여러 가지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했던 그런 원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든 개선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발표한 내용들이니까 신속하게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화면을 보시면 제목은 이렇습니다. 서울권역의 신속한 공급 방안을 통해서 뭔가를 하겠다. 그래서 서울권역 주택 공급 방안 이런 식으로 확대 방안 이렇게 돼 있고요. 2020년 8월 4일 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오늘 발표했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수요 분산의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발표한 어떤 그런 전체 규모가 상당수 되고요. 또 26만 가구에다가 또 상기 신도시 물량분 기발표했던 물량들을 합치면 무려 이제 77만 가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상당히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그러한 주택을 공급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측면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공급 부족에 따른 어떤 심리를 좀 약간 자제시키는 듯한 그런 의미들도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그동안 계속 인서울 지역에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에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에 여러 가지 공급이 좀 모자라고 특히 이제 공급 중에서도 기존에 있는 낡은 주택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집 가까운 또는 이제 직장과 가까운 곳에 직주 근접한 지역에 새 주택, 신규 주택 같은 것들이 좀 모자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그런 주택들 위시로 해서 상당히 가격이 많이 앙등을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뭔가 부응하겠다 이런 부분을 좀 뭔가 수정을 해보겠다. 공급에 대한 어떤 그런 목마름들을 좀 갈증을 좀 해소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좀 알아본다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추진 배경들은 집값이 많이 올랐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 공급 방안 해서 여기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죠.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의 주택 총 26만 2천 가구 이 정도를 공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다 플러스 알파 어느 정도 더 추가적인 계획을 세워서 뭔가 해보겠다. 그래서 신규 공급은 13만 2천 가구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공공분양 사전 청약이 6만 가구, 그 다음에 기발표했던 5, 6대책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5, 6대책 때 7만 가구를 갖다가 공급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합치면 한 26만 가구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번에 이제 향후 수도권에서는 77만 가구뿐만 아니라 요것뿐만 아니라 127만 가구까지 확대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 대책에는 13만 2천 가구를 발표한 것이다 신규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요약한 것들을 이제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 표를 아마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표에 보면 신규 택지 발굴을 하겠다. 군부대라든가 이전 기간 부지라든가 캠프킴이라든가 또 조달청 부지라든가 이런 지역들 또 태릉 골프장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약 3만 3천 가구를 이제 새로 짓겠다. 이 부분은요 원래 재개발이라든가 재개발 지역 재건축 지역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유휴부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지들 같은 경우 3만 3천 가구를 짓는다면 실제로 이제 집의 숫자가 순증가분이 3만 3천 가구가 늘어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상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 사업에 대한 고미를 하겠다. 원래 상기 신도시의 총 물량은 약 30만 가구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좀 더 많이 짓게 하도록 하겠다. 원래는 용적률이 최대 200% 정도 주어진 땅에 대해서 그 2배 정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용적률이었다가 그것을 210, 220% 정도로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한 2만 4천 가구가 늘어난다.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성 강화해서 7만 가구를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이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말이죠.
흔히들 재건축하고 재개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뭐 소유자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LH라든가 서울 같으면 SH공사가 뭔가 이것을 핸들링을 하고 뭔가 잘하게 해주겠다, 좀 더 촉진해주겠다, 좀 더 혜택도 많이 주겠다, 인센티브도 주겠다, 훨씬 집을 많이 지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 더 층수도 높여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7만 가구를 하는데 고밀도 재건축을 도입하겠다. 고밀도 재건축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뭐 35층 이하 정도로 그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 있는 그 높이라든가 그 다음에 원래 이제 250%까지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을 500%까지 늘려주겠다라고 하면 이제 거의 2배 가까이 더 지을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고밀 재건축을 해서 5만 가구 늘리고 그 다음에 공공 재개발 그러니까 재건축은 이제 주로 이제 강남권이 주로 이제 재건축이 많고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고 재개발 같은 경우 강북권에 도로도 좁고 꼬불꼬불한 이런 지역에 낡은 노후화된 뭐 빌라라든가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지역이 재개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도 활성화를 해서 약 2만 가구를 이제 짓겠다. 그 다음에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도심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노후 공공임대 같은 거 영구임대 아파트들 상당히 많은데 지은 지가 좀 오래된 아파트들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개선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 뭐 리모델링이 됐던 아예 새로 부셔버리고 멸시를 하고 거기다 새로 짓든 어떤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들도 분명히 있는 그런 단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든 한번 정비를 해보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공실난 어떤 상가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건 주거로 전환하겠다. 약 2천 가구 정도 하는데 요거는 조금 약간 물량도 좀 작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원래 주거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주거 환경이 살짝은 그렇게 해서 좋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부가 궁예 지책으로 이런 것들도 내어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택지용도 전환하고 중공업 지역 순환 정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플러스 알파 하겠다. 요것은 이제 아직 얼마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총 토탈을 요걸 다 합치면 13만 2천 가구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넘어가 보면요. 그리고 또 하나 기존에 당초에 계획던 공공분양 물량 사전 청약으로 확대를 하는데요. 요건 뭐냐면요. 상기 신도시가 한 30만 가구 되는데요. 원래 이 사전 청약 물량이 최초 발표했을 때 9천 가구 정도 발표를 했어요. 사전 청약이라는 건 본 청약 하기 전에 1, 2년 전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청약 때 청약 가점제라든가 아니면 청약 통장을 써서 당첨이 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것은 실제로 토지 보상이 끝나고 나서 지금 202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정도 뒤에 뭐 2022년이나 23년부터 본청약을 실시를 하는데 아예 그 본청약 되는 물량 중에 일부분 3만 가구 정도면은 뭐 6만 가구 정도면 거의 전체 30만 가구 수도권 3기 신도시 중에 30만 가구 중에 20% 정도 해당되는데 이러한 6만 호 자체를 내년부터 당장에 뭐 2020년까지 해서요. 사전 청약을 받겠다. 그러면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되면 우리가 이제 이 팩트 체크 채널에서도요. 사전 청약에 대한 어떤 설명한 그러한 그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또 참고를 하시면 사전 청약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청약 하기 전에 사전 청약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사전 청약이 당첨된 분들은 그 다음부터는 본청약이 당첨이 될 때까지는 집을 안 살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원래 무주택 기간이라든가 부양가족수라든가 뭐 그다음에 거주하는 동네라든가 거주 기간, 그다음에 청약통장, 그다음에 가입 기간이라든가 무주택 기간 같은 것들을 유지를 해야만 본청약 때 사전 청약한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럴 때는 만약에 6만 가구 정도가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됐다 그러면 다 입지들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지역들이면은 틀림 없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6만 가구만큼은 6만 세대만큼은 뭔가 집을 새롭게 사거나 구매를 하거나 뭔가 투기를 하거나 이런 어떤 것들을 좀 자제할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보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6만 가구 사전 청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서울권역 등의 수도권 주택 공급의 확대 방안 총괄해가지고요. 신규 택지 33,000 가구 발굴하는데 정확하게 위치가 그동안 얘기가 많이 나왔더랬습니다. 그래서 뭐 태릉 이제 골프장 이제 이쪽에서 한 10,000 가구 짓겠다. 그다음에 용산 캠프킴 자리라고 해서 삼각 지역에서 상당히 가까운 지역인데 여기에다가 한 3,100세대 정도 하겠다. 여기 위치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뭐 청약한다면은 상당한 엄청난 청약 경쟁률이 뭐 되기만 하면 로또 청약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과천 정부청사 일대 약간 유유부지들이 좀 있는데 이쪽에도 한 4,000 가구 짓겠다. 과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 재건축을 해서 주택가격이 상당히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올라간 어떤 그런 지역이긴 하지만 어쨌든 정부가 공급을 해서 뭔가 저렴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그런 지역들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뭐 저도 하고 싶네요. 그다음에 서울지방조달청 자리 서초구에 왜 국립중앙도서관 그 옆에 그 조달청 부지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뭐 국가균형발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부 지방 이전을 통해서 거기가 유휴부지로 남아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뭐 거의 뭐 서초권이니까 강남권이잖아. 역시 거기에도 한 1,000가구 하겠다. 역시 청약 경쟁률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국립외교원 부지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서초구청 근처에 있는 그 남부순환도로에 있는 양재역 사거리 쪽에서 가까운 지역인데 거기도 한 600가구 정도? 600가구라도 뭐 아주 작은 세대는 아니니까 여기도 그렇고요. 서울 면허시험장이라고 마포구에 면허시험장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다른 이제 유휴부지가 된 터라 약 한 3,500가구 정도 노우체국 수도권 일대 우체국들이요, 뭐 여러 가지 어떤 정보통신의 발달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남는 땅들이 좀 있고요. 유체국이라든가 이런 데가 상당히 그런 유휴부지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기계화가 되고 간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면서 남는 공간들이 생겨서 이런 지역에도 약 한 1,000가구 정도를 이제 여기저기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원래 있었던 유휴부지들이 있어요. LH 지역본부라든가 서울지역본부 뭐 그런데 그 다음에 거기 한 200세대 상암 자동차 검사소 이런 데들도 여기가 아마 그 불광천 바로 길 건너편에는 이제 그 월드컵 경기장이 있고 그쪽 자리일 거고요. 상암 DMC에 아직 안 팔린 이제 그런 자투리 땅 같은 것들인데 이런 지역에도 한 2,000세대, 그 다음에 상암 견인 차량 보관소 여기도 뭐 위치 나쁘지 않습니다. 마포구고요. 여기도 한 300세대 정도. SH공사가 마곡지구 개발하면서 아직 매각하지 않은 그러한 부지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 한 1200세대인데 그 정도 되고요. 구로 시립도서관 부지도 약 한 300세대 정도 이렇게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렇게 해보겠다. 사실은 근데 이런 유휴부지 같은 경우는 이번 발표가 아니더라도 원래 하려고 했었다. 이런 생각은 들기도 합니다. 계속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면목 행정타운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흑석 유수지, 그 다음에 문정동의 미매각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 또 하겠다 이렇게 하고요. 이런 지역들, 그 다음에 천왕동의 미매각 부지, 감정원의 일자리 연계 행복주택 같은 400가구, LH의 여의도 부지가 좀 일부 있어요. 여기도 뭐 굉장히 큰 부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노른자의 땅이잖아요. 한 300가구, 미공개한 부지 같은 거 뭐 국방시설이라든가 어떤 공공시설 같은 미공개한 부지들이 분명히 있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1,900가구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있던 3기 신도시에 대한 용적률을 상향을 해서 약 한 2만 가구, 아까 뭐 한 200%까지밖에 안 돼 있는 그러한 최대 상한선을 갖다가 210%라든가 220%까지 올려서 조금 더 추가적인 어떤 그런 공급을 하겠다. 물론 이거 비판의 어떤 얘기는 있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을 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지역들을 만약에 용적률을 상향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인구 밀도가 조밀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약간의 어떤 주거 가치는 살짝 떨어지는 것들은 있겠으나 어쨌든 위치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대로 괜찮은 상기 신도시 지역에 물량을 좀 늘리겠다 하는 것들은 충분히 고려해봄직한 그러한 아이템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도심 개발 예정 부지 서울의료어린이라든가 용산 정비창, 이거 용산 정비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전에 많이 얘기가 됐었고,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뭐 종합운동장 근처이잖아요. 상당히 여기도 입지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다가 한 24,000가구 정도 공급을 하고, 뭐 고미라 하고, 그 다음에 뭐 이 중에서 한 4,200가구가 기존에 있던 예정부지 서울의료원, 뭐 용산 정비창 이런 게 한 4,200세대, 4,200세대 작은 세대 아니지요. 그 다음에 뭐 정비사업 강화를 해서 7만 원 하겠다라고 아까 뭐 일단 요약을 해드렸는데,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5만 가구 하겠다. 그 다음에 재개발 쪽도 한 2만 가구 추가로 뭔가 발굴을 해서 뭐 공급을 늘려라라는 대통령의 말씀도 있으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겠다. 그 다음에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서 공공임대 재정비하겠다. 임대 단지들, 영구임대 단지들 뭔가 좀 다시 리뉴얼 해보겠다. 공실이든가 뭐 그 다음에 사무공간 이런 것들 좀 약간 해서 이런 것들 좀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의 어떤 신규 택지 발굴 33,000가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태릉CC라든가 캠프킴 이런 지역들, 그다음에 과천 정부종합청사, 서울지방조동철, 아까 얘기했던 뭐 마포부지, 마곡 뭐 이런 지역들 전부 다 노후 뭐 우체국, 면목, 행정, 복합타운 이런 중랑 뭐 이런 쪽에 있는 그런 것들도 해보겠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심 내 이제 군부지 활용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태릉CC, 용산 캠프킴 위치를 보면 태릉CC 이 정도 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역들도 있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도 있는 이런 과춘 정부종합청사 근처에 있었던 원래 유후부지 자리들 거기하고 그다음에 국립중앙도서관 근처에 있는 어떤 조달청 부지 꽤 뭐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유후부지들도 약간 남는 공간들도 있어서 상당히 좀 좋은 자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양재역 근처에 있는 국립외교원 부지라든가 여기는 뭐 우면산도 가까워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미매각한 지역들, 그다음에 상암 DMC, 마곡, 그다음에 천왕동의 미매각 부지들 다 친환경이고 기존에 있던 기반시설 잘 갖춰져 있고 교통 괜찮고 괜찮은 지역이겠네요. 그다음에 뭐 이런 어떤 우체국이라는 공공청사 같은 거 활용을 해서 우체국도 놓고 그 위에 우체국이랑 같이 복합으로 해서 거기다가 실제 거주단지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위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 의료원 자리라든가 이런 지역들도 상당히 삼성역에서도 가깝고요. 이 지역들은 그러니까 뭐 약간의 탄천 하나만 건너면 거기는 또 잠실 종합운동장 쪽도 있고 굉장히 핫한 그런 부지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이런 것들도 쭉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이런 거죠. 다시 정리를 한다면 서울권역에 총 26만 2천 가구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신규 공급이 13만 2천 가구,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공급 사전 청약 물량 6만 호. 사실은 사전 청약 6만 호는요, 원래 30만 호 발표했던 거기에 원래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 이게 뭐 새로운 공급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너무 숫자 노름에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집중한다? 이제 이런 생각이 천착한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천착되어 있다, 뭔가 그쪽에 뭔가 쏠려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사전 공급 물량 6만 가구는 이거는 이번에 발표한 어떤 가구 수하고 사전 물량의 어떤 크기를 늘렸을 뿐이지 실제로 공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원래 수도권 3기 신도시에 원래 이 6만 가구 사전 청약 물량은 이미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기발표한 어떤 공급 예정 물량 7만 가구 5, 6대책에서 5월 6일에 발표했던 대책들이 좀 있는데요. 꼼꼼히 한번 따져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13만 2천 가구 중에 제가 보기에는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해서 하는 거는 2만 4천 가구예요. 실제로 늘어나는 거 맞아요. 원래는 30만에서 32만 4천 가구를 하겠다는 얘기는 2만 4천 가구를 추가로 물량을 늘리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거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서울의 순수택지 여러 가지 유유부지 하는 것들 3만 3천 가구예요. 근데 일단은 좀 계산해 볼게 인서울 지역의 공급이 얼마 정도 늘어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인서울 지역은요. 상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하는 것은 그 지역은 인서울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가깝기는 해도 어쨌든 서울의 외곽에 있는 경기도 지역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상기 신도시 30만 가구 중에 용적률 상향해서 늘어나는 2만 4천 가구는 인서울 지역은 아니까 이건 빼고요. 그 다음에 순수 택지 지구가 3만 3천 가구가 있어요. 3만 3천 가구. 그 다음에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통해서 재건축 분야에서 5만 가구 늘리고요. 재개발 가구 쪽에서 2만 가구 늘린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토탈 재건축 5만, 재개발 7만인데 여기에 좀 우리가 알아보셔야 될 것들이 좀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이런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지역들은요. 기존에 조합원이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조합원이란 사람들이 특히 서울 지역은요. 워낙 예전에 지분 쪼개기라든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서 조합원 수가 만약에 외곽에 있는 성남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이런 지역들보다 안양이라든가 이런 지역들보다 조합원 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에 굉장히 조밀조밀하게 각각의 소유권자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보수적으로 잡는 겁니다. 예, 시청자분들. 보수적으로 잡는 건데 보수적으로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5만 가구 중에서 5만 가구, 2만 가구 합쳐서 재건축 5만, 재개발이 2만인데 7만 가구를 하는데 이 중에서요. 기존에 있던 조합원들은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70% 이상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원래 그 동네 내 집이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의 물량은 집이 새 거가 될 뿐이시지 그게 주택의 숫자가 절대적인 숫자가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절대적인 숫자가 늘어나는 거는 조합원 물량을 빼고 나서 일반 분양하는 숫자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 분양하는 숫자를
하고 그다음에 조합원 숫자를 더해서 7만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일반 가구 하는 거를 제가 100% 양보해서 조합원이 한 그냥 70%밖에 없다. 어떤 데는 실제로 조합원이 90%인 경우가 있고요. 조합원이 뭐 80% 넘는 경우도 부지기수예요. 근데 어쨌든 양보를 해서 70%라고 하더라도 7만 가구니까 77에 49. 그러면 조합원이 4만 9천 명, 한 5만 명 돼요. 그러면 순수하게 일반 분양하는 물량은 2만 가구인데 이 2만 가구가 어떻게 보면 순증가분이죠. 그러니까 주택의 공급은요. 집이 새 거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 아파트가 되어서 새 아파트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욕구를 갖다가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순공급이 늘어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하여튼 뭐 이렇고요. 그래서 여기서 2만 가구 늘어나고요. 다시 한번 서울에 여러 가지 유유부지 있잖아요. 뭐 정비기지창이라든가 이런 것들 해서 그게 그거는 이제 5, 6주치인데 그 캠프킴 부지라든가 조달청 부지라든가 뭐 이런 부지들이 있잖아요. 외교원 부지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3만 3천.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의 순증갑은 한 2만 정도. 이것도 되게 넉넉하게 잡아준 겁니다. 거기에다가 노후 공공 임대주택을 재정비하겠다 3만 가구.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거 해서는요. 노후 공공 임대주택을 재정비해 가지고 한 3천 가구, 0.3만 가구니까 3천 가구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역시 원래 거기에 임대주택에 살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건 역시 집이 새 거가 되는 것이 주택 수가 순증가분이 늘어나는 건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실이라든가 상가 오피스 뭐 어떤 주거 개선해서 뭐 한 2천 가구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너무 좀 미비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뭐 정말 살기 좋은 집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이제 의문시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뭐 만 가구 정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공공 임대 정도 하면은 결국에는 이번에 발표한 것 중에 순증가분 늘어나는 거는 결국에는 5만 3천 가구밖에 안 돼요. 5만 3천 가구. 5만 3천 가구. 뭐 적은 물량은 아니지만 실제로 늘어나는 건 5만 3천 가구다. 실제로 뭐 26만 가구 얘기했지만 인서울 안에서 5만 3천 가구 늘어나는데 또 하나 더 더해 줄 건 하나 있어요. 뭐냐면 5월 6일 날 발표했던 그 기존에 있었던 그 7만 가구 있어요. 근데 7만 가구인데 그 7만 가구 중에 그 4만 가구가 역시 이번에 발표했던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4만 가구 중에서 한 뭐 70% 이상이 이제 조합원이라고 가정하면 제가 보기에는 뭐 뭐 75% 정도 잡아주면 한 4만 가구 중에 만 가구가 아마 일반 분양일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만을 더해줘요. 그리고 나머지 3만 가구들은 뭐 원래 발표했던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또 많아요. 어떻게 보면 리바이벌, 사골처럼 우려먹는다 뭐 이런 것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넉넉하게 잡아줘도 실제로는 서울권역이 26만 2천 가구라 발표했지만 인서울 지역의 순증가분은요 7만 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 그게 팩트다. 이 영상 또는 이 채널 이름이 뭡니까? 팩트체크이잖아요. 서울 지역의 실제 순증가분으로 주택수가 실제로 늘어나는 것은 약 7만 가구이다. 근데 이 7만 가구도 한꺼번에 늘어나는 게 아니죠. 순차적으로 늘어나는 거니까 뭐 만약에 뭐 이걸 갖다가 4개년으로 한다, 자른다 라고 한다면 뭐 만 한 7천 가구 이 정도, 뭐 6천 몇백 가구 정도씩 연간 순증가분이 늘어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멸실이 되어서 기존에 있던 조합원들이나 기존에 있던 거주자들이 직접 들어가서 사는 그러한 어떤 숫자들은 여기에 포함은 안 돼 있지만 어쨌든 순증가분은 넉넉하게 잡아줘도 한 7만 가구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 계획했던 공공 분양 물량 사전 청약 6만 가구는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서울도 아니고 더군다나 원래 30만 가구 안에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좀 그렇다. 다만 이건 수요 분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요. 그러면 이번에 뭐 제가 모두의 처음에 이 영상 처음에 말씀은 드렸잖아요. 어쨌든 수요 분산 효과는 있을 것이다. 공급 부족에 대한 심리적인 어떤 완화 효과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은 드리긴 했는데 이게요.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입주는 언제냐면 아마도 최초 입주, 그러니까 보통 신도시라든가 이런 것들 할 때 최초 입주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지역은 뭐 대규모 단지 같으면 시범 단지가 있을 거고 시범 단지 이후에 그 다음 단지, 그 다음 단지, 그 다음 블럭, 그 다음 블럭 이렇게 순차적으로 갈 텐데 보통은 아마도 실제 사전 청약이 2021년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본청약에 이제 들어가는 게 그로부터 1년 뒤니까 2022년. 그러면 이제 2022년에 본청약 하자마자 착공을 들어간다고 치면 또한 한 2, 3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그러니까 가장 먼저 입주하는 첫 입주 단지가 아무리 빨라도 2024년이에요. 그러면 실제로는 어느 정도 물량, 한 3분의 1 정도의 물량은 2025년에, 그 이후에 또 3분의 1 물량은 2026년에, 그 다음에 마지막 또 이제 나머지 있는 또 물량들은 2026년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거의 뭐 한 5년, 6년 정도 돼야만 실제로 입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요즘에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당히 많이 폭등하고 오르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당장에 내가 살 집이 있냐 없느냐 이런 것들은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당분간은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집들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인서울 안에 또는 인서울을 위시해서 옆으로 이제 주택 가격이 상당히 많이 퍼져나갔던 수도권 지역들도 실제로 들어갈 단지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 이런 상태라면요. 어쨌든 지금 집값을 올린 것들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고요. 뭐 독일이라든가 뭐 영국이라든가 또 무슨 벨기에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지역들도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이제 상승한 것은 글로벌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하나의 어떤 흐름이거든요. 역시 이거는 세계적인 어떤 저금리 기조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어떤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좀 틀어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현명한 스마트한 정책들을 써야 되는데 공급 대책이 지금 도심 지역에 계속 모자란다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을 인제서 내놓는 것들도 참 너무 타이밍상 참 너무 좀 뒤늦은 선택이 아니겠느냐. 언젠간 이것들이 공급에 대한 것들이 시그널이 어느 정도 입주가 하게 되면 좀 잡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좀 약간 계속 이제 뭐 늘려라 뭐 높여라 용적률 올려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인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미 집값은 집값대로 다 올려놓고 말이죠. 이런 좀 약간의 아쉬움이 좀 들기도 하고요. 실제 또 입주는 어쨌든 지금부터 한 4년, 5년 뒤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를 하니까 그때까지는 실제 입주 물량이 공급이 절대치가 늘어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또 하나 재건축 재개발 같은 그런 공공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주민들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된다면 그분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과연 그렇게 할까? 5, 6조치 때 나왔던 공공 재개발 또는 정비 사업 이런 물량들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요. 그때도요. 가만히 보면 어떻게 보면은 좀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게 그 이후로 실제 공공 재개발이라든가 이렇게 응한 데가 아직까지 2군데밖에 없어요. 정말 추진 안 되고 좀 뭔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추가 분담금이 많은 지역들, 약간 노후주택이 많고 약간 그 지역에 어떤 소득이 좀 낮으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이런 지역들만 2군데 있고 물량을 실제로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수도 있다. 공공 재개발 물량들도 상당하잖아요. 거의 뭐 신규주택까지 포함하면은 뭐 7만 가구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거기서 일반 분양 한 2만 가구밖에 안 된다고 했지만 어쨌든 상당 물량 자체가 과연 그 정부의 계획대로 될까라는 어떤 의구심도 상당히 좀 많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어떤 공공 재개발 물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량들이 아직은 공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보기엔 당분간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조세 정책에 대한 특히 거래라든가 거래세라든가 거래 비용 같은 걸 좀 낮춰주는 어떤 이런 출구 전략 같은 게 없는 한 이런 상태에서는 실제 입주할 때까지는 시장이 하락한다라고 보기에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오늘 발표했던 이런 공급 대책에 대해서 오늘이 이제 8월 4일 8.4 공급 대책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내용과 총평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훨씬 좋은 내용으로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항수의 팩트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